208년 겨울 장강 적벽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강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80만이라 불린 그 군대 앞에서 강 남쪽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적벽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4세의 젊은 대도독 주유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친구 손책과 함께 강동을 평정하던 젊은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훗날 그는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격파하는 전쟁 영웅이 되지만 결국에는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강 위에 불이 올랐습니다. 조조의 함대가 불타올랐습니다. 북으로 도망치던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천하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유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왜 소설 삼국지연의는 그를 질투심 많은 인물로 그렸을까요? 그리고 정사 기록이 전하는 주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수의 삼국지 정사 기록을 통해 주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유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소설이 만든 이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유의 모습, 바로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그려진 모습입니다. 제갈량을 질투하다 분사한 소인배, 좁은 도량의 인물, 이것이 연의가 만든 주유입니다. 연의에서 주유는 제갈량을 여러 번 죽이려 합니다. 화살 10만 개를 구하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내리기도 하고 형주를 빌린다는 명목으로 유비를 가두려 합니다. 심지어 서천 공략을 계획할 때도 제갈량의 계략에 당해 분노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명한 그 대사, 하늘이 어찌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라는 말을 남기며 36세에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소설의 창작입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주유가 제갈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두 사람이 대립했다는 증거도, 주유가 제갈량을 질투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설은 주유를 이렇게 그렸을까요? 나관중이 삼국지연의를 쓴 시기는 14세기,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였습니다. 당시는 촉한 정통론이 강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을 정통으로 여기고 다른 세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을 돋보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주유였습니다. 실제로는 주유가 적벽대전의 실질적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이를 제갈량의 지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동남풍을 빌린 것도, 화공을 계획한 것도 모두 제갈량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주유는 그저 제갈량에게 당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이 만든 주유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정사는 주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175년 양주 여강군 서현에서 주유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고조부 주영은 한나라 상서령을 지냈고 종조부 주경과 주충은 삼공 중 하나인 태의직을 지냈습니다. 정사 삼국지 주유전은 그의 첫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유는 건장하고 기상이 굳세며 자태와 용모가 빼어났다고 합니다. 열전 첫머리에서부터 외모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뛰어난 미남이었다는 뜻입니다. 190년 손견이 동탁을 치려 거병했습니다. 이때 17세였던 주유는 마찬가지로 17세인 손견의 아들 손책의 명성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이 통했습니다. 정사는 이들의 우정을 단금지교라 표현합니다. 쇠도 끊을 만큼 굳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정사에서 단금이 언급되는 경우는 딱 2번입니다. 손책과 주유의 관계, 그리고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우정은 특별했습니다. 손책이 강동을 평정할 때 주유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환성을 공격할 때는 함께 승리를 거뒀고, 이때 교공의 두 딸을 만났습니다. 언니 대교는 손책이, 여동생 소교는 주유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이교를 절세의 미녀로 묘사하지만 정사는 구체적인 외모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문가의 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99년 주유는 손책을 따라 여강태수 유운을 무찔렀습니다. 강하태수 황조도 격파했습니다. 손책은 주유에게 중호군 겸 강하태수직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주유를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0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26세였습니다. 강동은 흔들렸습니다. 손책의 동생 손권이 뒤를 이었지만 아직 젊었습니다. 이때 주유가 나섰습니다. 장사 장소와 함께 온갖 일을 관장하며 손권을 보좌했습니다. 손권과 그에게 의탁한 사람들 사이에 군신 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장소와 주유가 손권을 대업을 이룰 만하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비로소 손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02년 조조가 압박해왔습니다. 전년의 원소를 무찌른 조조는 그 위세로 손권에게 아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소와 신하들은 우물쭈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유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손권의 모친도 이에 찬성했고 결국 볼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유의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리고 208년 역사의 분수령이 찾아왔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평정하고 남하했습니다. 장강적벽에서 오나라와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오나라 안에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장소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손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약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고 형주에서 새로 편입된 군사들은 마음이 불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싸워 이길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권은 주유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유를 대도독으로, 정보를 부도독으로 삼아 조조와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유비도 손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적벽에서 손유연합군과 조조군이 대치했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주유가 이 전쟁의 실질적 지휘관이었습니다. 황계가 화공책을 제안했고 주유가 이를 채택했습니다. 동남풍을 제갈량이 빌렸다는 이야기는 소설의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겨울철 계절풍을 활용한 전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공이 성공하면서 조조의 함대가 불탔습니다. 조조는 화용도로 도망쳤고 주유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주유의 전략적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전쟁 후 주유는 남군을 공략했습니다. 1년여의 공방전 끝에 남군을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유는 조인에게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의에서는 이 부상이 나중에 제갈량의 도발로 악화되어 죽음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 역시 창작입니다. 남군을 점령한 후 주유는 유비와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형남 사군을 유비가 얻을 때 주유는 굳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안 남쪽 땅을 할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유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하이분지계였습니다. 주유는 손권에게 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분이 장군과 함께 서천을 취하고 한중의 장로를 병합한 뒤 마초와 호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천은 분이 장군에게 수비하게 하고 자신은 양양에서부터 북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이분지계입니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와 익주에서 함께 북벌하려 했지만 주유는 익주는 수비하고 형주에서만 북진하려 했습니다. 더 집중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10년 주유가 파구를 지나던 중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36세였습니다. 손권은 소복을 입고 애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을 정도였습니다. 주유의 영구가 오나라로 돌아오자 손권은 무호까지 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주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손님에게는 부세와 유역을 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손권이 주유에게 보인 예우였습니다. 연의에서는 주유가 제갈량의 도발에 화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유 후손의 족보에는 독화살에 맞고 1년간 위독한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군 공방전 때 입은 화살 부상이 결국 치명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유 하생량이라는 유명한 말도 소설의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주유가 그런 말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유의 진짜 마지막 말은 손권에게 올린 표문이었습니다. 그 표문에서 주유는 노숙을 후임자로 추천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오나라를
이끌 인재를 천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유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사가 전하는 주유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정사는 주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격과 도량이 넓고 솔직하여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노장 정보와의 관계입니다. 정보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내세워 여러 번 주유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계속 피하고 양보했습니다. 결국 정보까지도 주유에게 탄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공근과 사귀는 것은 좋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서 스스로 취하는 줄도 모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유의 인품이었습니다. 연희에서 그려진 좁은 도량과는 정반대입니다. 주유는 또한 음악에도 정통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음악을 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알아챘다고 합니다. 당시 오나라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곡에 잘못이 있으면 주유가 반드시 돌아본다는 뜻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주유와 제갈량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정사에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주유가 제갈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주유가 경계한 대상은 제갈량이 아니라 유비였다는 점입니다. 주유는 손권에게 유비를 억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비를 무력화시키고 관우와 장비를 부리면 큰 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유에게 유비는 천하의 분지계를 위해 써먹을 도구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아직 유비군의 참모에 불과했습니다. 적벽대전 당시 제갈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사에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아마도 병참을 담당하거나 참모로 종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주유는 오나라의 대도독이었고 제갈량은 세력 기반도 없는 참모였습니다. 주유가 제갈량을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희가 만든 두 사람의 대결 구도는 완전한 창작인 것입니다. 주유의 전략적 안목은 어땠을까요? 천하의 분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유는 단순히 방어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쪽으로 진출해 익주를 점령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북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원대하고 공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오나라는 호족 연합 체제였습니다. 손권의 권력 기반이 약했고 방어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가 이토록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의 전략적 식견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계획이 성공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비와의 협력 문제, 조조의 반격, 익주 점령의 어려움 등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유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전략가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유가 남긴 또 다른 업적을 보겠습니다. 남군 공방전에서의 결단입니다. 여몽이 조인에게 포위당한 감령을 구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무리한 작전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이 계책을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유의 판단력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되 승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주유는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천하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천하의 분지계가 실현되었을까요? 이것은 역사의 가장 큰 가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유의 죽음이 오나라의 큰 손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손권은 말년까지도 주유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주유 이후 오나라는 노숙, 여몽, 육손으로 이어집니다. 노숙은 온건파로 유비와의 동맹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몽은 형주를 공략해 관우를 격파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초고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육손은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호족 연합의 한계 속에서 북진하지 못했습니다. 주유만큼 공격적이고 원대한 전략을 펼친 인물은 없었습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종종 소설과 사실을 혼동합니다. 주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설이 만든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진짜 역사가 묻혔습니다. 하지만 정사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도량 넓은 명장, 과감한 전략가, 사람을 감화시키는 리더. 이것이 진짜 주유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송진은 주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2의 실력자로 올라섰지만 인물이 뛰어나고 손권과 강동 사람들의 신망이 높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제갈량과 더불어 유량이라 하여 뛰어난 인물의 대명사로 통용됩니다. 주유와 제갈량을 함께 거론하는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대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뛰어난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유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량입니다. 정보가 여러 번 모욕해도 참고 양보한 주유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상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적벽대전에서 다수가 항복을 주장할 때 주유는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셋째, 큰 그림을 보는 전략적 안목입니다. 천하이분직에는 단순히 방어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려는 진취적 자세였습니다. 넷째,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죽기 전 노숙을 후임자로 추천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오나라를 이끌 적임자를 찾은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설가의 상상력이 역사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주유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소설의 재미를 위해 희생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사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유는 질투심 많은 소인배가 아니었습니다. 도량 넓은 명장이자 과감한 전략가였습니다. 36세라는 짧은 생애 동안 적벽대전의 승리를 이끌고 천하이분지계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영원한 가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유가 삼국시대의 가장 뛰어난 인재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갈량과 더불어 유량으로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사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진짜 역사는 정사에 있습니다. 주유의 경우처럼 소설과 역사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삼국지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사와 연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유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적벽대전의 영웅으로 천하이분지계의 구상자로 기억됩니다. 비록 36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유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수가 항복을 주장할 때 홀로 싸움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상대가 모욕해도 참고 양보해 결국 상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도량과 결단력, 전략적 안목과 사람을 알아보는 눈, 이 모든 것이 주유가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 인물의 진실을 찾아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